저희가 그 원장으로 오면서 이런 그 건강광자를 기획을 하고 시행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병원의 특성상 항상 그 새로운 의학 지식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경험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인데 우리 김천 지역은 이제 그런 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그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한 2년 동안 이런 경과를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런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가 목적했던 바의 그 성과를 올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은 있고 이런 것들이 횟수도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전문성도 조금 더 강화가 되고 하면서 우리 의료원의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그 이영숙 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천의료원이 지난 한 1,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했고 또 결실도 얻었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도 마련했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런 그 학술 행사를 통해서 뭐 모든 분들이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보니까 많은 그 여러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걸 보니까 조금 더 희망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 질환도 보면은 4분의 3의 환자는 김천의료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나머지 4분의 1만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그 분들이 외지에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김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그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인 자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야지만 환자들한테 주민들한테 마음으로 다가가고 신뢰받는 병원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병원에 환자들이 신뢰 못하는 병원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될 방향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화이팅! 화이팅! 다음 함창수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불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시고 현재 정신건강연구소장 또 고려대학 의료원 대외협력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목은 우울감 및 무력감 극복하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이 동네 아니고 저쪽에 있는 무슨 대학병원에 있는 젊은 그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몇 달을 다녔어요. 원래 그 전남대학을 졸업하시고 거기서 이제 공부 잘했는데 서울에 있는 간호대학으로 되게 유명한 모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온 이유가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렇다 그래서 요새 그 한동안 유행했던 누가 갈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갈구긴 하겠죠. 일을 못하면 잔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본인 생각하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막 쪼이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광주 사는 엄마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한테 와서 약도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계속 다니다가 결국은 친해진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 저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도 밖에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딸들은 아들하고 달리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약 먹는 거 말고 그 푸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엄마 갈구는 거. 엄마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엄마 막 힘들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딸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쉬자. 그래서 광주 내려가서 몇 달 쉬다가 지금 그 동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종합병원에 취직해 있는데 요새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 보러 오는데 어저께도 봤어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일도 뭐 또 조금 편안한 과로 배치가 되긴 했지만 아 그래 이게 다 약 먹어서 해결될 건 아니고 약 먹지 않고도 해결될 문제가 되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그 2달 전에 정부 장수에서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도 제목이 똑같았어요. 중년의 건강을 위하여. 그래서 중년들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평균 연령 앉아 계신 분이 75세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록을 그냥 현장에서 바꾸고 우울증에서 시작은 했지만 치매 얘기랑 건망증 얘기를 훨씬 많이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서 오늘 내려오면서 어젯밤에 자다가 잘라고 하다가 문득 깨서 여기도 그럴지 모른다. 여기도 그럴지 모른다. 근데 김천을 좀 보니까 되게 홈페이지도 그렇고 액티비티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받아서 양쪽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아마 저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아까 안과 강의랑 산부인과 강의하는 거 제가 뒤에서 듣다가 강의록을 좀 바꿔놨습니다. 조금 젊은 버전으로. 여기 다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 분위기 되게 밝으세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근무하기 좋고 행복한 분들이 모여 살거나 아니면 마스크 정말 잘 쓰고 지내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쪽일지는 한번 두고 보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30분이니까 하다가 이제 그만둘 텐데 제가 요새 제 꿈 중에 하나가 음악방송 라디오에 나가는 거였는데 요새 꿈을 이뤄서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임백천의 백뮤직이라는 KBS 라디오에 몇십 분 나가요. 그럴 때 후솔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 보고 잠깐 들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뭐 아시잖아요. 우리 의료원장님 계시지만 신경외과 선생님도요. 거기 가서 아프다는 차라리 피가 나거나 허리가 부러지거나 뭐 들여다봤을 때 뭐가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거 치료하면 되는데 그게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와서 머리 아프다 그러고 허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참다가 결국 한마디 하시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그럼 딱 정신과 가봐라. 여기 그러니까 최진희 과장님이 계시던데 최진희 과장님 소개해줘도 안 가죠. 그분들은 다시 그과 와요. 아마 안과 과장님도 많이 정신과 가보라고 그럴 텐데 다시 그과로 갈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그분들 스트레스인 줄 알아요. 근데 정신과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스트레스니까 안과 과장님이나 신경외과에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요,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받는 건데 급성기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아드레날린 긴장 빡할 때 처음 입사한 날과 입사한 첫 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긴장 많이 하셨잖아요. 위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기억이 됩니다. 지나가는 거를 다 기억으로 집어넣게 만드는 게 급성기에 나오는 호르몬들이에요.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런 것들이죠. 시험 공부할 때 우리 당일치기 그리고 초치기 공부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버린 과목들 중에 당일날 아침 6시부터 시험 직전까지 공부하고 오자마자 까먹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럴 때 공부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막 공부하면은 다 외워지죠. 근데 이게 눈동자에만 붙어 있으니까 이거 떨어지지 않으려고 눈도 잘 안 감잖아요. 눈도 잘 안 감고 있다가 시험 시작하자마자 얼른 써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걸 작용하는 게 도파민, 아드레날린이에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염증을 조절해서 좋은 기능도 있는데 이게 신경에서는 계속되면 만성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치 철사줄을 소금물에 담궈 놓은 것처럼 신경이 뻑뻑해지죠. 기능이 잘 안 돌아갑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처음에는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잠이 잘 안 오고 조금 지나면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TV를 보거나 의학방송을 보면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라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짜증이 좀 많아요. 요게 이제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간의 뇌가 3층으로 보통 설명한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모든 뇌는 신경이 다 같이 작용을 하는 거지만 맨 바닥에는 우리 먹고 자고 싸고 숨쉬고 이런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뇌가 맨 밑에 뇌간이라고 있어요. 파충류의 뇌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확 물어버리는 악어 정도의 역할. 물론 직장에는 그 정도의 뇌만 가지고도 잘 사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대개는 그거보다 위에 감정도 있죠. 아이들 젖 먹일 때 토닥토닥거릴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행복할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흥분하고 정말 좋아 죽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중간 뇌예요. 감정의 뇌 또는 느끼는 뇌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겪을 때 재밌거나 슬프거나 화가 납니다. 그건 당연하죠. 사람마다 화 잘 내는 인간이 있고 그냥 되게 짜증나고 슬플 것 같은데 그냥 덤덤한 사람들도 있죠. 그건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성질이에요. 감정은 당연히 그냥 편안한데 여기 분위기가 병원 분위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총무부장님이 잘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박총무 부장님이 원래는 성질이 더러운 분일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사람 하나 만날 때마다 화가 불컥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과과장님께서 뭐로 엉뚱한 걸 자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앱을 이제 영문인데 그 영문판을 전 직원한테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조만간 할 거예요. 이제 그걸 하면은 총무부장님은 굉장히 이거 보고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성질이 변한 안과과장님이 막 화까지 내면서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 전혀 안 내게 생겼지만 사람 생긴 대로 안 노니까 또 어떨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총무부장님은 그러겠죠. 오늘 내가 저 인간을 까고 그냥 개값을 물어? 화가 나니까 하다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서 내일쯤 되면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았어도 화는 나만 기억에 남지 결국은 나만 나쁜 놈 될 테니까 참자. 그 참자를 결정하는 게 맨 끝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뇌예요. 인간의 뇌 또는 이성의 뇌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가 작동을 잘 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 심장에서 제일 머니까 에너지가 금방 소모가 돼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발달이 덜 됐을 때, 발달이 덜 됐을 때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이때는 여기가 아직 튼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동물처럼 중간뇌만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는 아주 피곤해서 거기까지 피가 안 갈 때도 그렇습니다. 왜 아빠들, 저도 아빠지만 밖에서는 호의 소리 듣고 일 잘한다 소리 듣고 사람 관계 잘한다 그러는데 집에 가자마자 집 앞에서 왜 전두엽 끄고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전두엽 끄고 들어가서 부인한테 짜증내고 툴툴거리는 분들, 또 낮에 중학교에서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즐겁게 재미없는 아이돌 얘기도 하고 들어와가지고는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재밌었니? 그러면 그 딸 중에 한두 명은 몰라.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전두엽이 꺼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루 종일 수술방에 있었거나 또는 하루 종일 응급실에 있었거나 중환자실에서 퇴근할 무렵쯤에 전두엽이 꺼질 수가 있어요. 통계 한번 내보세요. 의료진과의 싸움, 보호자와의 싸움이 언제쯤 일어나나. 되게 참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차라리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생기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여기서는 이제 최진희 과장님을 찾아가겠죠. 자세한 질병적인 얘기는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또는 소화기내과나 또는 안과에선 잘 안 쓰겠지만 소화기내과나 신경과나 이런 데서도 급한 대로 안정제나 세로토닌성 약물이나 이런 걸 좀 써요. 그리고 정 괴롭게 하면 이제 정신과 가보라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스트레스성 증상들이 나옵니다. 이제 적당히 몸이 아파요. 짜증이 좀 나요. 가장 중요한 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화가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 중에는 화 잘 내고 있는 대로 잘 표현하고 사람도 있지만 뭐 아까 우리 총무부장님도 화 잘 안 내게 생기셨잖아요. 얼굴이 딱 웃는 상이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연습하신 거겠지만 이렇게 수운하게 화를 잘 안 내시는 분들 중에는 왜 MBTI I로 시작되는 분들 집에 가서 조용히 살생부 적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분노는 잘 표현 안 하지만 울분이 쌓입니다. 울분. 안에 분노가 조금씩 쌓이죠. 언젠가는 터지는 화가 쌓여요. 이거를 영어로는 임비터먼트, 우리말로는 그냥 씁쓸한 기분. 기분은 나쁘고 더러운데 어디다 표현은 못하겠는 그런 감정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의사들은요, 주로 언제 그게 많이 쌓이냐 하면 레지던트 한 1년 차 때부터 뭐 전문의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과장되고 그러기 직전까지 그런 감정 많이 느껴요. 안과 과장님도 많이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안과 과장님. 제가 원래 한 놈만 죄송합니다. 어떨 때 전두엽이 주로 꺼지냐 하면 감정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몸이 피곤할 때 많이 느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때. 그래서 중년기, 갱년기. 아까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갱년기 얘기하셨는데 갱년기가 원래 정의상 주기가 2주 이상 오락가락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끊기고 1년이 지날 때까지가 갱년기잖아요. 그 사이에 승질이 더러워지잖아요. 요새 제처도 수시로 저한테 이제 임박했어. 그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뭐가 임박했는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요새는 알아들었어요. 되게 조심하라는 얘기죠, 저보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저한테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되게 미인이신데 얌전하고 그 성질 더러운 남편 잘 챙겨주는 모 교수님 사모님이었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약을 먹어야 되겠다고. 왜 오셨냐 그랬더니 그 세로토닌성 약 먹으면 우울증 아니어도 감정 컨트롤을 좀 하게 해준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폐경이 되고 나니까 매일 새벽같이 뭐 일을 하건 술을 먹건 늦게 들어오는 남편 아침에 나갈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구두꿈 먹는 뒷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뒤통수를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 드시고 계세요. 제일 조그만 거.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만으로는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산후 피로에도 굉장히 많죠. 산후에는 저는 되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10몇 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제 처한테 들으니까 저한테 표현 안 했던 힘든 일들이 훨씬 많았더라고요. 식구들이 아무리 도와줘도 할 일은 되게 집안일도 많고 직장일도 다시 해야 되고 더군다나 24시간 엄마만 옆에 있으면 기생충처럼 달라붙어서 나한테 모든 걸 의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지 잘난 척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나한테만 의존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옆에선 가끔 지나가는 말처럼 본인 젊었을 땐 더 힘든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시엄마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전두엽이 쉽게 꺼집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번아웃이 잘 돼요. 번아웃은 있는 에너지를 다 쓴 다음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은 상태가 번아웃이죠. 지금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니까 저희 아들놈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는 걸 시작을 하면서 전국에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보는 나라는 대구라는 데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거든요. 모르는 아빠들 계실 텐데 아마 그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공부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저랑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좀 힘들어.
자기 나 번아웃 된 것 같아요. 공부 말고 딴 걸 좀 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명석이 정신과 의사잖아요. 저녁에 들어가면서 전두엽을 살짝 끌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정신 차리고 전두엽을 얼른 켰죠. 얼른 켜고는 동네 산책을 하고 끝날 때쯤에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번아웃이라는 건 정의상 에너지를 다 쓴 다음에 정말로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를 번아웃이라 그러는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너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네 생각은 어떠니? 자기 생각에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그냥 게으름 내지는 흥미 없음에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엄마랑 조금 더 얘기해봐라. 엄마랑 방에 들어가서 한참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뭐 그 다음부터는 좀 얌전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아웃의 시작 증상입니다. 왠지 짜증이 잘 나요. 왠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원하는 거 열심히 해서 성취를 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까 제가 좀 이게 앉아가지고 우리 안과 과장님 발표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M 만들고 샌디에이고에서 공부하신 거 그때 그 즐거웠던 기분이 지금도 눈에 가득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 되면 그것도 힘들어한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한 건데 그리고 이제 냉소적이 되죠.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시무식 할 거 아니에요. 신년 할애식 때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조금 더 발전할 테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병원에서. 마스크 쓰게 눈만 웃어주면 되니까. 네,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즐거운 공공기관 하세요. 이런 적이 없으세요? 이거 번아웃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공감 피로가 돼요. 공감 피로라는 게 이제 그 얘기를 잘 못 들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다니는 분 중에 모 대학병원 정신과 외래 간호사 분이 계세요. 육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 것 같죠? 뭐 내과에서 100몇십 명, 200명씩 보는데 정신과에서 많아야 뭐 2, 3, 30명, 40명 많아야 그렇게 보니까. 근데 공감 피로가 생긴 거예요. 그 얘기 다 못 들어주시는 거예요. 외로워집니다. 여러 명이 같이 20명이 모여서 회식을 해도 그냥 외로워요. 술도 그냥 혼자 먹는 게 낫지 여러 명이 있는 거 싫어요. 남편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번아웃의 후유증으로 나타나요. 우리 사모님, 우리 선생님 한 분 빵 터지셨어 지금. 울분에 빠진 분들은요 억울해요. 매일 저녁에 집에 가면서 살생부를 적잖아요. 오늘은 어떤 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마음속으로 살생부를 적습니다. 그런 걸 적을 때마다 억울해요. 어딘가에다가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료원장실 박차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딱히 호소할 데도 없어요. 간호부장님은 내가 할 얘기 다 안 돼. 그리고 눈만 봐도 다 아는 눈이라서 거기 가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마음속으로 차곡차곡 쌓이죠. 이게 울분이에요. 울분은 어딘가로 터지는데 밖으로 터지면 묻지마 폭력, 싸움, 갈굼, 그 다음 위에다 댐비는 거, 아랫사람을 갈구는 거, 이게 다 울분의 표현일 수 있어요. 자기 문제죠, 결국은. 절반 이상은. 물론 걔도 잘못했겠지. 근데 표현하는 건 나의 문제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으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터지면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거나 자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분노는 친구들 중에도 동료들 중에 보면 유난히 승질 잘 부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유난히 승질 안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고 배운 대로예요. 트레이닝 환경이 저희 고대병원은 제가 이제 고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유학 갔을 때 빼고는 보면은 정형외과 캐릭터가 있어요. 술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목소리도 크고 괄괄하고 성취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신경외과 캐릭터도 있어요. 일 열심히 해요. 말들을 안 해 이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노가 똑같아요. 집에서 자랐는데 엄마 아빠가 맨날 신경질 내요. 트레이닝을 받는데 극과의 사람들이 맨날 화만 내면 나도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두 번째는 이익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딸내미가 3살 무렵에 안고서 코스트코를 간 적이 있는데, 코스트코에서 이쁜 그 쓸데없는 학용품들 잔뜩 묶어놓고 인형 하나 붙여놓은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100% 안 사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시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애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거 내가 낼 테니까 그것도 사주라. 그럼 한번 사주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엄마가 계속 안 사주니까 바닥에 한번 엎어졌었거든요. 보통 그렇게 엎어지면 엄마들이 안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갔다 오면 애가 얌전해져 있어요. 근데 시엄마 때문에 그걸 못하니까 애가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게 있으면 엎어지겠죠. 분노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부서가 잘 안 돌아가는데 우연하게 나도 모르게 화를 울컥 냈더니 일 잘 못하고 얘 일을 잘 못하는 애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빠릿빠릿해졌네? 아, 전략적으로 화를 좀 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익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번아웃은 이런 분들이 잘 돼요. 강박적인 분들. 학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었는데 일할 때는 100% 완벽해야 내가 속이 개운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이 잘 안 되는 건 내 문제야. 그래서 나도 누가 안 봐도 돼. 내가 좀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걸 100% 해내야 되고, 이거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번아웃이 잘 된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되게 성실하죠. 그리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번아웃도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 되신 분들은 간호부장님이나 원장님들이 불쌍해서 병가도 잘 줘요. 열심히 한 거 아니까.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중요한 건 방금 번아웃 되지 말아야죠. 이게 성격 따라 좀 달라요. 아까 강박적이고 그런 분들이 그렇다 그랬는데, 고대병원 입사하는 친구들은, 저 입사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새 성격 검사를 해요. MBTI는 뭐 미팅용으로 쓰는 거니까 MBTI는 안 하고 5가지 요인을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위감 얻을 때 또는 며느리 얻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신입사원 뽑을 때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해요 이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너무 5만 군데 관심이 많아서 다양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100점 만점에 한 60, 70점 정도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건 최대한 성실한 게 좋으니까 8, 90점? 이거 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 다를 수 있어요. 외향적이고 친화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는데 나는 원래 친한 사람하고만 만나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말도 못해. 이러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처럼 전철 기다리다가도 옆에 있는 총각하고 얘기하고 이럴 정도까지 좀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향성, 친화성은 한 6, 70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신경질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인턴 때. 그렇다고 교정은 안 되죠. 성질은 원래 잘 안 바뀌었잖아요. 단지 자기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알고 시작을 하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리더급으로 가실 분들, 일정 기간이 되면 리더가 되잖아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만 지나고 나면 리더 역할을 하게 돼요. 가르칠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나 더 보는 게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한지. 성실하고 진실한지를 되게 정직해야죠. 자기는 놀면서 너는 열심히 하라고 막 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윗사람한테 아부해서 일 잘 받아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밑에 조져서 오히려 더 성장을 합니다. 자, 응급실에서 3년 넘어 근무를 했다고 합칩시다. 우리 고대 구로병원 응급실에는 아마존에스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5년 이상 근무하신 간호사 그룹들.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일도 많이 겪고
와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도 난리치고 의사들도 와서 죄송합니다. 의사들도 와서 막 화내고 그런 환경에서 버티고 오히려 더 탄탄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상후 성장을 한 분들이죠.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을 한 분들이 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는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지배당해서 다른 일을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간호사가 어디 가서 다른 의사를 만나거나 다른 환자를 만날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PTSD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탄탄해져서 이제 웬만한 일에는 뭐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외상후 성장이에요. 왜 교회 가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매님들 오셨어요. 그리고 즐겁게 되게 힘든 일 겪었는데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아주 가식적인 분들 몇 분 빼고 정말로 좀 성장한 것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이래요. 인간들하고 다 친하려고 안 해요. 신입사원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랑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친구들하고 다 친구했던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저희가가 동기생 120명이었는데 지금도 굿모닝, I'm fine, thank you 그리고 이름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반면에 아주 가까워서 지금 같이 사는 친구도 있어요. 저랑. 부작용이죠. 직장생활에. 인간관계는 가까운 것도 있지만 아주 멀찍이 그냥 기본적인 업무관계만 유지해도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일이라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다 그래서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아 오늘 하루도 지나갔구나. 좋은 일이도 이건 나쁜 일이건 잘 됐건 못 됐건 뭐 오늘도 지나갔구나. 여기서 내가 배울 건 배우지 라고 넘어가는 게 감사해요. 세 번째는 자아 강도가 높아요. 매일 깨지잖아요. 매일 실패하고 원하는 거 한 번에 이루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여기 율곡도서관 1층 화장실에 벽에 타일에 뭐한 글이 써 있더라고요. 남자 화장실에 써 있던데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니까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는 분인 거예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외상후 성장을 한 분들은요. 이 세상이 원래 불공정화되는 거를 받아들여요. 불공정하죠. 제 동갑 중에 한 명은 S전자 회장님이신데 누구는 그렇게 살고 좀 기사도 없이 그러고 살잖아요. 억울해요. 저도. 매사에 억울해하면 외상후 성장을 하기가 힘들고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날 하고 사는 사람들이 외상후 성장을 하기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감정 통제를 되게 잘하고 낙관적이래요. 낙관적인 건 낙천적이랑은 다릅니다. 교회 가면 왜 세상에 하늘에 나는 새들이 내일 먹을 걸 걱정하더냐 걱정 말고 기도해라 이러잖아요. 그런 건 대책 없는 낙천성이고 낙관성은 오늘 하는 나의 행동에 기반한 합리적인 미래 예측. 최소한 미국에 가서 MBA하고 미국 구글에 입사를 하려면 지금 뭔가 토플 공부는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에 기반한 합리적인 미래 예측을 하는 분들이 회복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공감을 잘하고요. 또 엄마들이 중학교 아들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를 알아요. 대신에 아무한테나 그 얘기 안 하죠. 네가 됐으니까 그 얘기 하지 이런 소리 할까봐 정말로 가까운 사람한테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혼자 하는 거 되게 힘드니까 나를 이해하고 그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지지해주면 훨씬 기운이 남죠. 대개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아까 그 부작용 생겨가지고 입학 같이 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저의 지지자예요. 그래서 운 좋게 저의 삶을 늘 지지해주고 같이 도와줘요.
가끔은 저를 체킹하는 것 같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요. 이분들은 타인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어차피 내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어차피 타고나기를 그냥 혼자 하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가 좀 같이 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회복력 좋은 사람, 외상후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일은 내가 할 거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서늘해지니까, 마음이 서늘하니까 유머를 잘 써요. 우리 간호부 선생님들 중에 5년차, 10년차 넘은 분들은 아재 개그 직접 하시죠, 이제. 듣고 웃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 하는 서늘한 아재 개그에 그냥 슬슬 웃어주던 때를 지나서 이제 아마 직접 아재 개그를 하실 거예요. 이게 남들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제일 먼저 듣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응원해 주는 게 유머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도 서로 그냥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그게 서로 응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끝나가는 와중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내가 과연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다니던 분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큰 교회의 부목사님이었는데 은행 근무하시다가 부목사 넘어오신 건데 저한테 불면증 때문에 오시다가 한 몇 개월 그러시다가 결국 목사 그만두셨어요. 다시 증권회사로 가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헌신, 봉사 일도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도 되게 오래 하셨고, 근데 이분은 돈 다루는 능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도 사랑하긴 하는데 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게 헌금 조금 받아서 그걸로 봉사활동하고 이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돈을 좀 더 벌어서 차라리 그걸로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잘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나의 삶, 예를 들어 제가 삶의 1번 가치가 헌신과 봉사인데 제가 대부업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과 과장님 삶의 가치가 뭔지 대충 저는 느껴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코딩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야. 지금 의료원에서 이러고 있을 일이 아니죠, 지금. 애초에 의사를 할 일이 아니지, 지금. 제일 운 좋은 사람은 삶의 가치와 워킹의 꼴이 일치되면 제일 좋은 거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A4 용지 하나, 근무하는 혹시 나이트 쓰시는 분들 시간 되실 때, 아무도 안 볼 때 A4 용지 하나 띄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적어보세요. 단어로. 아니면 해서 좋았던 거,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 누굴 도와주는 거, 또는 명예, 안과 과장님, 돈, 여자, 이런 거 다 적으면 20개, 30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에 들어가는 게 나의 삶의 가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과 내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한쪽 다른 A4 용지에 적어보시고, 그 상이 5개, 이쪽 상이 5개가 몇 개나 매칭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중에 절반만 매칭이 돼도 비교적 보람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들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저 먼 친척 고모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나 오늘 얼마 전에 트라우마 입었어요. 왜 무슨 트라우마 입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모임 갔더니 자기 아들 무슨 하버드 갔었는데 그 손주도 하버드대 갔다고 얘기를 해서 트라우마 입었대요. 트라우마지. 제가 알거든요. 그 친척 고모님은 손주가 2번 떨어졌는데 또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불면증약 지구 보내드렸는데 속으로는 그거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그냥 부러움 또는 시기, 질투. 원래 친한 친구 가족이 조금 못됐다, 잘 안 됐다 그러면 참 안 됐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엔 묘한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걸 못 느끼신 거죠, 이분이.
이건 그냥 삶의 역경이죠. 스트레스인데 그게 트라우마는 아니고 우리가 겪는 그냥 역경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1년차 때 겪는 힘든 거, 부팀장 때 받는 힘든 거, 옆에 팀장님은 되게 사람 좋고 부드러운데 이 팀장님은 나를 매사에 조지네? 그건 역경이죠. 그거를 트라우마로 트라우마로 만드는 건 나예요. 그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다음에 본인이 팀장 됐을 때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외상후 성장을 한 사람들인 거죠.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너무 집단 활동하지 마세요. 부득이하게 자리 좀 비우시고요. 부득이하게 못 가는 약속 좀 만드세요. 저도 요새 들어서 부득이하게 못 가는 약속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처가 저 부작용으로 같이 산다는 제처, 같이 제가 개업해서 이제 동네 가정의학과 병원 하는데 매주 수요일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도 수요일 오후에 진료가 없어서 나도 일찍 가야지. 그리고 몇 번 일찍 갔어요. 세 번째쯤 일찍 가니까 제처가 딴 거 하다가 오늘도 일찍 왔네? 그러더라고요. 요새 일찍 안 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근데 하루에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아니면 월요일 날 아침에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는 매일 생길 거거든요. 기분 안 좋은 일은 계속 생길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 하나만 알려 드릴게요. 저는 핸드폰 일기장에다가 3줄짜리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침에 의료원장님, 정영구 의료원장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왠지 기분이 싸하네. 왠지 갈굼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쓰죠. 갈굼당한 것 같은 느낌, 불쾌함. 근데 앞뒤를 따져봤더니 내가 나 잘했다고 내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윗분이 그거 배기 싫은 거지. 그러면 에디션을 해야죠. 제목 에디션이라는 건 제목 붙이는 거예요.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거 너무 잘난 척하지 말아야겠군. 윗사람이 나를 시기함.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누를 수는 없어요. 단지 딱 보고서 감정 붙여서 흘려보내는 거는 할 수 있죠. 명상이 그 과정이거든요. 스님들이 벽 보고 하는 명상이 똑같아요. 흘러가는 감정에 포스트잇 제목 붙이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3-4번 쓰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천의료원의 발전과 김천 주민의 건강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 죽어도 좋을 정도로 일하고 사실 거죠. 맞는데 사실은 어떤 조직에 있어도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